자, 이제 일제 침략과 국권수 운동에 연결한 이름으로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우리 대한제국이 어떻게 국권을 빼앗기는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의 노력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국권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대 국가로 성장하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일본이 러시아와의 벌인 러일 전쟁으로 좌절이 되고, 결국 러일 전쟁 이후에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은 바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이 주도권을 둘러싼 그러한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그 국권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되는 조약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조약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조약은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한일 의정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제국은 곧바로 국의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일제는 이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 침략을 하기 시작해요.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일본이 한국 내에서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러일 전쟁에서 한국 땅을 일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러일 전쟁 이후에 이 고문을 파견을 해서, 이 한일 의정서 이후에 고문을 파견을 해서 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서 사실 당시에 열강이었던 미국, 영국 이 두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이제 승인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일본과 특히 한국에서의 일본의 모든 어떤 권익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포츠모스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이후에 한국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주도권을 일본에게 이제 넘김으로써 일본이 이제 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열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일본은 미국과 영국과도 몰래 이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 역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조약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선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협약을 맺어서, 역시 미국은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역시 그의 대가로 일본은 한국의 지배를 인정받는 그러한 밀약을 체결했고요.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역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립적 지배권을 영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일본의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서양 열강이었던 이런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묵인 속에서, 묵인보다는 더 적극적인 승인이죠. 승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러일 전쟁의 승리 이후에, 그리고 이러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의 독점권을 지배받은 일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궁성을 포위하고, 특히 고종임금과 그 대신들을 협박해서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조약에 사인했던 인물이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이어서 흔히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체결된 것이 이제 을사조약이라는 이름을 불렸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을사조약이라는 말보다는 그것의 부당함과 그것이 실제로 고종임금이 마지막까지 이걸 저항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인
조약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늑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을 결국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 을사늑약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한제국은 외국과의 어떠한 외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모든 권한을 일본이 가져가게 됐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이제 을사늑약이 두 번째, 아까 한일 의정서에서 두 번째 조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의 결과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이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에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면서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이것에 가장 큰 저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고종임금이었죠. 그래서 이 고종임금은 이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특히 서양 열강의 여러 지원을 하기 위한 외교 활동에 많은 노력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 평화회의에 이름하여 헤이그 특사라고 부르죠. 여기 헤이그에 보냈다 해서 헤이그 특사라고 부르죠. 왼쪽에 나와 있죠. 이상설, 이준, 이휘종 같은 인물을 파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앞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일본의 방해뿐만이 아니라 당시 서양 열강들이 이미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인정해주거나 묵인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 헤이그 특사는 일본으로 하여금 고종임금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빌미가 됐죠. 외교관을 우리에게 넘겼는데 왜 무슨 너희가 권리로 그걸 했느냐. 고종임금 물러나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고종임금이 강제로 퇴위한 이후에 또 한 번 일제는 조선의 자주권을 크게 빼앗아가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을 새로 다시 맺었다 해서 한일 10여가 하는데 보통 정미칠조약이라고 불러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정미칠조약. 자, 그 중에서도 정미칠조약의 가장 큰 핵심은 군대의 해산입니다. 그렇죠. 군대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수단이죠. 근데 그것을 해산시키게 되고요. 이때 이 군대 해산에 저항해서 많은 해산 군인들이 의병 활동에 참여하면서 또 한 번의 대규모의 의병 활동이 의병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서 정민연의 의병이라 해서 정미의병이라 그래요. 앞서 을미 의병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빼먹었네요. 을사조약에 역시 반대하면서 을사의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을미의병까지 이렇게 조선의 자주권,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기는 이런 과정에서 의병들이 저항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정미칠조약 이후 결국 1910년이죠. 당시 총리 대신이 됐던 이완용과 그리고 통감 데라우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910년 한일 병합조약, 한일 이 병합조약에 의해서 결국 국권이 빼앗기게 되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일제시대 동안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러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2회고사 기말고사 시험 마무리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1차 세계대전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1914년부터 18년까지의 총 4년에 걸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전쟁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식민지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충돌하고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사건,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죠. 사라예보 사건, 보스니아의 한 도시였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사건이 결국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일어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식민지 쟁탈전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우선 가장 중심은 독일이었어요. 독일의 경우에는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까 기존의 제국주의 국가 영국과 프랑스와 곳곳에서 충돌을 하게 되었고,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 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사라예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을 맺었고요. 그리고 한쪽 또 다른 편에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연합국이 되어서 이 두 축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1차 세계대전인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결국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결과와 영향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제연맹의 창설이에요.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하에 국제연맹입니다.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전쟁을 치렀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존의 차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였죠. 황제의 지배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해요. 그게 바로 소련이죠. 우리가 흔히 소련이라고 부르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이 되고, 요것이 이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냉전까지도 이제 유지가 되는 그 나라가 이때 탄생을 합니다. 자, 한편 이 1차 세계대전의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바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내세운 주장 알아둬야 되겠죠.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그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강대국이 약소국의 그러한 어떤 독립을 지지한다는 그러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고, 이러한 어떤 민족 자결주의의 배경 속에서 특히 식민지 지배국이었던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대규모의 제국주의 민족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그 대표적인 민족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민족 자결주의는 특히 파리 강화에서 이루어진 민족 자결주의는 한계점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조선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또 한 번의 큰 전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인데요. 같이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1939년부터 해서 1945년 불과 한 6년에 걸쳐 일어난 전쟁인데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배경은 우선 그 경제적인 요인에서 좀 찾아야 된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경제 분야에선 세계 엄청난 경제 위기였죠. 세계 대공황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세계 대공황은 생산과 수요가 서로 소비가 맞지 않으면서 이것이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커지면서 폭발하게 되면서 일어난 대규모의 세계적인
아주 극심한 경제 위기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세계 대공황의 첫 시작은 1929년 10월 24일 흔히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대폭락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미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것이 당시 미국의 영향력이 컸던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극심한 경제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세계 대공황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세계 대공황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자, 그 대표적인 나라들 살펴보자면 우선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서 영국,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은 이름하여 블록 경제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했었죠. 블록, 제가 담벼락을 얘기했었는데 기존의 식민지와 그리고 자신들의 자국을 경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보호무역 체계를 통해서 식민지에는 물건을 팔고 또 원료를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블록 경제 체제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미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블록 경제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뉴딜 정책이었죠. 뉴딜 정책. 그래서 많은 이 대공황 자체가 그 생산을 소비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를 증진시키기를 목적으로 해서 우선 기업의 독점적인 활동을 규제하거나 특히 공공 부분에 대한 투자, 국가가 나서서 수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특히 이런 길을 통해서 대중의 구매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미국의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었어요. 자, 하지만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 것들이 쉽지 않았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극단적인 주장이 등장한다 그랬었죠. 그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렇죠? 특히 전체주의는 여기 설명 의미 알아두라 했었죠. 개인은 집단 속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개인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그것은 파시즘,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나라들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속에서 이러한 그 전체주의 국가들은 최종적으로 자국의 이러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독일의 경우에는 소련과 불가침 협정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중일 전쟁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세계 대전으로 휩싸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에 가담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탈리아, 독일이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그리고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 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결과는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체제 얘기할 때 좀 더 추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인 한국 현대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306쪽에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핵심은 냉전 체제의 형성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가져왔는지를 좀 정리를 한다면 냉전 체제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 방지와 국제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또 국제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잘 알고 있는 국제연합의 탄생이에요. 앞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지만 그 국제연맹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서 새롭게 만든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특징 중에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게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군을, 다시 말하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 두 체제로 나누어서 또 한 번 갈등 체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하는데, 핵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와 또 하나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유럽 지역에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름하여 마셜 플랜을 발표를 했다 그랬었죠. 이 경제 지원이에요. 유럽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하자. 이에 맞서 소련은 소련대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상호 경제 원제라고 하는 코메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경제 분야에서의 대립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대립은 결국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군사 동맹체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탄생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냉전 체제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 몇 가지 알아두라 했었죠. 첫 번째는 독일의 분단입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6.25 전쟁이죠. 6.25 전쟁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미소 간의 냉전 체제는 결과적으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38도선이 분할되고 나서 남과 북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는,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또한. 자, 이어서 308쪽에 자, 이렇게 이제 냉전 체제가 만들어진 속에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 직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독립 직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국내에서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이었었죠. 이름하여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했던 인물 알아두셔야 되죠. 좌익을 대표하는 여운형, 그리고 우익을 대표하는 안재홍,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좌익과 우익이 통합된 이름하여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속에서 이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국외에서 여러 인물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이를테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 귀국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미 군정은 남한에서의 정치활동을 모두 다 금지를 시키면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면서 역시 김구라든가 특히 이승만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속에서 미국과 소련군이 각각 남과 북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했었죠.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활동들을 임시정부라든가 이러한 정치 세력들을 모두 다 부인을 합니다. 부정을 하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총독부 관료나 경찰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의 이러한 직접 통치 방식을 썼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한편 소련은 오히려 간접적인 어느 정도 북한에서의 정치 세력의 자치를 인정하는 그런 간접 통치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의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온 상황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그랬었죠. 이름하여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소가 한반도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을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한국에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 그리고 하지만 정부를 세워주는데 최대 5년간의 다른 나라들에 의한 대리 통치를 신탁 통치라고 하는데 이게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둘러싸고서 결국 우익 세력과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우익 세력과 그리고 처음엔 이것을 반대했지만 나중에 이 결정 자체를 우리는 독립을 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라고 하는 좌익 세력들이 결국에는 충돌을 하면서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